안녕하세요. 관세사 2차 강의를 맡고 있는 정영진 관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현직 관세사로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2차 시험 합격률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90명 선에서 이제 합격이 되고 있는데 2022년에는 이제 169명으로 가장 많이 관세사가 배출됐던 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관세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평가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90명에 맞춰놓고 뽑고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대평가이기도 하다는 점이 조금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압박을 받으시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격률이 많이 있었던 거는 이제 관세법도 이제 조금 쉽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통 암기를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출제가 되었어가지고 최소 합격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제 동점자가 많이 나오면은 추가 합격을 하게 되어 있어서 요때에만 이렇게 합격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점점 문제가 지엽적이고 그리고 암기를 해가지고 이제 기술하면 이제 점수를 100점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점점 시험 난이도가 하락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현직에서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기술 같은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하고 이제 배출이 되어야 이제 실무에서도 그게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데 요즘에는 단순히 암기를 해서 적는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현직에 나와서 바로 이제 수습을 거칠 때는 암기만 해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면모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관세사 문제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좀 관세법 시험이 좀 쉽게 나오고 전반적으로 합격자가 많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관세사 2차 시험 중에서도 특히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조금 꽈락률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때 평균 점수가 한 36점대 정도였습니다. 34점대 정도. 그래서 좀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라고 보면은 시행교칙 같은 데서 많이 출제가 되지 않을 법한 그런 수수료 금액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관세사 2차 시험을 이때 문제를 보고 준비하셨으면 이때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지역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건데 그 관세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계를 해가지고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관세법 시험 준비하실 때 요 지역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시행규칙까지도 이제 커버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기존처럼 그런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런 과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까지 이게 나오다 보니까 애초에 공부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공부는 했지만 암기까지는 하지 않아서 이제 막상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적지 못하는 그런 학생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암기만 잘 한다고 한다면 요 관세사 2차 관세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배점을 충분히 올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HS 코드, HS 상품학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LNG나 LPG 같은 거 약자 쓰라는 문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상품학 같은 뭐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서도 출제가 된다라고 이미 그 범위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확장을 조금 해서 봐야 되는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뭐 관세 평가 같은 경우에도 협정도 있고, 또 많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무역실무라고 하면은 정말 범위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배점을 진짜 열심히 순수하게 공부해가지고 배점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은 관세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2차 시험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으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써보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낭비하는 시간도 많고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모의고사 접수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보러 학원에 가시면 또 아예 아무것도 적지 못하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 학원에서 제시하는 그 기본 답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답안과 문제가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모의고사 용으로.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냥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모의고사에서는 점수를 조금 올리는 반면에 현재 실제로 현장에 가가지고 시험 볼 때는 답안을 못 쓰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뭐 공부하는 방향이 애초에 잘못됐다라던가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또 계속 거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조금 그 포인트를 잘 잡고 방향을 잘 잡고 가시면 조금 그런 잘못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가이드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 3가지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 그리고 연계해서 학습하는 것, 그리고 반복 학습하는 것, 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암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서로 연관성이 굉장히 있는 듯 하지만 또 없죠. 그래서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암기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맞아요. 아예 이해를 전혀 못했다라고 한다고 해도 다른 전문 자격사 시험에 비해서는 암기만 해도 어느 정도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고 단기간에 합격이 가능한 그런 시험이다라는 거는 맞는데, 사실 요 암기를 잘하는 것도 다 이 사람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그러면 암기만 해서 될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이게 도움이 더 잘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암기를 하면은 그 앞글자를 항상 따요. 이렇게 단기 학습 필요해서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보통 처음 암기하실 때 방법을 몰라서 앞글자 따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들어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방법을 쓰긴 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단학필 이렇게 외우고 가면은 요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붙는 뭐 추가적인 서술명이라던가 단어는 생각이 안 나고, 요거 관련해 가지고 강사분들이 설명해 주는 그런 뭐 외우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들만 생각이 나다 보니까 사실 그냥 단순히 암기하면은 그 시험장 가기 전에 모의고사 정도까지는 참 잘 쓸 수 있지만 그 시험장 가서 이제 머리가 멍해졌을 때 아예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쓰고자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를 하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 저 앞자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만 쓰고 나오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이해를 동반해서 처음부터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암기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암기를 잘 못하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 특별히 더 이해를 초반에 해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앞글자를 따니까 그 정의라던가 의의라던가 그 규정 같은 것들을 다 숙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흐름을 숙지하고서 이렇게 암기하게 되면은 그 속도가 진짜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논리적인 답안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좀 이해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빨리 습득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연계 학습입니다. 그래서 다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세법은 제가 그 관세법 OT 할 때도 뭐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강의 초반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수입 물품 흐름, 실무 흐름이랑 그 수입할 때 우리 관세법 목적상 이 수입이 가장 중요하고, 요 수입 흐름 그리고 절차로 이 관세법이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관세법 구성이. 그래서 요 330조에 해당하는 이 관세법 구성을 요 수입 흐름에 따라서 그 뜯어보는 시간을 처음에 갖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고 이제 관세법 전반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고 이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숙지한 다음에 이제 개별 조항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그런 단계적인 학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기에 나오는 그 연계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시험장에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와 다르게 예전에는 50점 문제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그 논리적인 그냥 방향성을 만들어서 내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답안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대응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꾸려낼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서술이 가능했던 반면에, 지금은 문제가 문제 1, 문제 2, 문제 3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딱히 뭐 연계 학습이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문제 출제된 거를 조금 뜯어보면 문제의 전반적인 그 주제는 같고요. 문제 1번이랑 3번이 다 같은 장이 아니라 뭐 2장, 뭐 9장, 뭐 11장, 벌칙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같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연계해서 학습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이제 절차법이기 때문에 뭐 부가징수가 뭐 통관 파트로 갑자기 뿅 이렇게 뛰기도 하거든요. 그럼 중간 단계가 다 없냐? 이거 다 절차가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요 절차를 다 이해하고 나면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1페이지부터, 보통 학생 때는 다 그렇잖아요. 이제 책을 1페이지부터 이렇게 하나씩 정도를 다 끝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암기도 하고 이해도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 전체 과목 전체 흐름을 좀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묶어서 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개별 조항을 뜯어보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조금 빨리 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들도 다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콕콕 찍어서 핀포인팅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다 이것도 연계해서 문제 출제가 가능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관세사 2차 시험 준비 가이드이기 때문에 관세법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관세율표랑 뭐 관세평가, 무역실무까지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관세율표 및 상품학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연계해서 학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암기하고 하는 것보다 이제 뭐 앞에 나오는 이제 통칙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파트를 연결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이제 나중에 논리를 만들 때 도움이 되겠고요. 관세평가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 학습할 때도 다 이제 규정에서 끌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뭐 요 사례와 저 사례가 다 이제 구분점이 있으니까 다 공부를 연계해서 학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복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세율표 상품화, 관세평가, 무역실무, 관세법 다 이제 우리는 다 규정이거든요. 규정. 사실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도 뭐 종종 사례가 나올 수 있고 그 품목분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품목분류를 해석하는 품목분류를 실질적으로 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 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규정을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고 있는 내 근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들어가고 내 논리 주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근거 규정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공부를 잘 해주시고 암기하시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이런 것도 다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법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연계해서 학습하고 반복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회독수를 좀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한번 남은 기간만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안에 내가 최소한 5회독 정도를 하겠다. 그래서 5회독만 하고 들어가도 어느 정도 관세법 4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합격 그 점수가 평균이 36점이었으니까 34점에서 36점이었으니까 뭐 5회독 정도 하면 40점 정도는 이제 맞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득점 하시는 분들은 뭐 80점, 85점까지도 맞기는 하는데 처음에 뭐 소시생이다 라고 하면은 요 40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5회독만 하고 들어가도 그 다음 해에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회독 정도 내가 남은 기간 안에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 5회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듣기만 하면 굉장히 짧아 보이는데 우리 시험이 요 4과목 플러스 외국환 거래법 그리고 대외무역법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환특법도 있고요. 그러면은 총 7과목이죠. 그래서 요 7과목을 이제 한 달을 잡고 1회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안에 1회독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지고 남은 기간 안에 몇 번 반복할 건지 다 카운트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반복 학습하는 게 저는 가장 이제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좀 슬렁슬렁 해가지고 5회독을 채울 건지는 뭐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한번 이해하고 1회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이제 좀 암기와 이해를 같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암기를 쭉 하고 하면 한 2번 정도 남았을 때는 좀 이게 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회독수가 빨라져서 이제 5회독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뭘 봐야 될지 계속 뭘 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합격을 어느 정도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5회독은 보겠다. 뭐 요거 5회독 할 때 뭐 1회독이 강의로 대체돼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데 주력을 두고 1회독 정도는 강의로 대체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암기예요, 암기.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제 암기를 잘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잘 쓰실 수 있죠. 근데 요 암기를 잘 하려고 한다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연계 학습해가지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암기만 해도 충분한데 자꾸 이해와 뭐 연기 학습해라 라고 해서 조금 마음이 무거우실까봐 그래도 지금은 좀 이해도 하시고 이해는 가볍게 하시고 암기에 초점을 둬서 우리 시험을 결과적으로는 합격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반복 학습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어요. 제가 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 포워딩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관세사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이게 합격을 좀 합격을 꼭 해야겠다. 요번에는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목표를 정하고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가 요 방법은 마지막에 이제 깨달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방법만 하셔도 되겠죠. 시행착오는 제가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기간 내에 최소 반복 횟수를 정해서 목표량을 설정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그 남은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한 달씩 끊어가지고 총 5회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한 달에 7과목을 쪼개서 다 봤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있으면 주 6일 요 과목 주 6일 곱하기 뭐 4주에서 5주를 다 쪼개가지고 한 달치를 볼 수 있게 이제 일단 큰 그림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주 6일 동안 못한 거는 이제 일요일에 쉴 때 보충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보충을 안 하면 그 다음 주가 또 밀리기 때문에 공부가 이 계획이 어그러져서 일요일 날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또는 뭐 안 밀렸다라고 하면은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미리 이렇게 목표량을 정해서 약간 느슨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탁 놓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으면 이게 몇 달의 계획이 딱 밀리는 거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은 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량을 정하고 조금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반복 횟수고요. 5회독은 제가 봤을 때 5회독은 최소. 그리고 여기에서 회독수가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이게 속도가 더 빨리 붙는다. 라고 한다면 시험장 가기 전에 이제 막 이렇게 빨리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반복해가지고 그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요거를 막 9회독도 하고 뭐 10회독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요게 의미가 있냐 그렇게 설렁설렁 보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머릿속에 많이 남길 수 있다면 그렇게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기간 내에 최소한 5회독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붙으면 반복 학습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동 시간에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밥 먹는 시간, 점심시간 이제 식당 가면은 이제 음식 나오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양치하는 시간도 있고 뭐 쉬는 시간도 있고 해서 점심시간이라던가 그리고 집에 가고 오는 시간 저는 조금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 해가지고 왕복 한 40분 정도여가지고 하루에 한 강을 들으면 한 강.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계속 듣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강에서 한 1.5강 해서 빨리 들으면 이제 배속도 되잖아요. 그래서 2강 정도? 하루에 2강 정도씩은 그냥 책상에 앉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보통 이제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내가 책을 보면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책을 안 보고 이제 강의를 딱 들었는데 그게 책을 찾지 않아도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해에 추가적인 그 노력을 부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해하는 방법. 저는 제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이해력,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이해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 시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님 말씀하시는 내용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다음날 보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도를 체크할 때 요 방법을 썼고요. 그 시간도 최대한 활용하고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게 이해라고 한다면 요게 암기예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한데 사실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잘 몰라서 이 답안지도 사시죠? 2차 답안지. 그래서 2차 답안지를 또 잔뜩 사가지고 한번 써봅니다. 근데 한번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오고 이 정도 쓰고 이 정도 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좋죠. 근데 공부할 때 이거를 일일이 다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뭐 키워드만 쓰면 생각나는 키워드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고 뭐 정의만 쓴다든지 아니면 목차만 나열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 책에 있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면서 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한 페이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문장만 외우려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가버리면 위에서 말했던 요 회독수를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스스로 암기 상태를 체크하는 거는 쓰면서 하시면 남는 게 없습니다. 쓰는 거는 사실 이게 쓰는 거는 이제 손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암기는 머리로 하는 거라서 이제 내가 머리에 외우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건데 손으로 쓰고 있는 거는 암기가 됐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택한 게 이제 제가 이해도 했고 이제 뭐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그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남한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돌아다니는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앞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뭐 아시는 분한테 전화하시던지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공부했던 거, 오전에 공부했던 거. 오전에 공부했던 게 이제 점심시간 됐을 때 술술 안 나온다. 그러면은 오전에 공부한 거 거의 공부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해하고 암기했는지 체크할 때는 이제 말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손으로 쓰는 것보다 내가 머릿속에 진짜 암기한 것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답안지에 옮기는 거는 머리에 있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아니면 앉아서 눈을 감고 뭐 암기 체크를 하신다. 그래서 쭉 눈 감고 이렇게 쭉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내가 그 문장을 나열해 봤는데 떠오르지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조금 그 생각이 안 났던 그 키워드 이런 것들을 다시 눈 뜨고 체크하고 적어놓고 정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조금 시간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잘 모르니까 막 손으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그렇게 하시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낭비가 많이 되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손으로 그냥 쓰시는 분들 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그렇긴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게으른 타입이 좀 그래요. 그래서 게으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예 게을러서 빨리 이거를 뭔가 해소하려고 잔머리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법을 안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안 찾는 게 그냥 효율적인 방법을 안 찾고 그냥 냅다 쓰고 남이 하는 거 하고 모의고사 그냥 외우고 모의고사 외우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긴 하지만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의고사 암기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게으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방법을 찾지 않고 공부하는 습관을 버리시고 조금 이 잔머리를 써서 빨리 요 게으른 상태를 벗어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조금 스스로 암기 이해 상태도 조금 효율적으로 체크하시고 암기 상태도 효율적으로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잘 활용해가지고 반복 횟수 조금 늘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이제 충분히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표 적어주시고 주간 계획 세워서 이제 모든 과목을 다 하셔야죠. 그래서 모든 과목을 할애하는 게 중요한데, 모든 과목. 그래서 나는 A 과목을 버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떨어져요. 그래서 A, B, C가 있으면 적어도 이제 얘는 내가 좀 잘하는 거니까 시간을 뭐 줄인다던가, 얘는 내가 좀 못하는 분야니까 좀 시간 늘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얘는 내가 아예 좀 점수를 이제 기본 점수만 받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덜 준다던가, 아니면 요거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준다던가 해가지고 하루를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것만 해도 이제 10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3과목이 더 있으니까 하루에 30분씩 이라도 본다 하고 하면은 1시간 반 정도? 그러면은 하루에 적어도 한 1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최대치로 하면은. 이제 시간이 정말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 좀 난 여유가 있다 라고 한다면 조금 시간 줄여서 최소한 뭐 9시간 30분 정도, 2시간씩 해가지고 9시간 30분 정도는 투자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를 한다든지 뭐 하시면 이제 계속 시간만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 제 경험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이제 버리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해야 꽈락 없이, 꽈락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꽈락이 생기면 이제 점수가 높더라도, 한 과목이 점수가 높더라도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 꽈락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조금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사실 저게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되게 타이트해가지고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 뉴스 막 짬짬이 본다던가 그럴 만한 시간도 전혀 안 생겨요. 생각도 잘 안 들고, 여기 하나에 몰입하다 보면 생각도 안 들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그냥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조금 빡빡하게 공부를 하셔서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저는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제 경험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조금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제가 계속 공부할 때 많이 했던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이제 합격한다라는 말을 어떤 다른 관세사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 관세사 시험이 되게 금방 붙으시는 분들은 또 금방 붙는데 되게 장기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막 4년 기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거보다도 훨씬 오래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자꾸 이제 힘을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언젠가 뭔가 끝나지 않을 것 같더라도 이제 언젠가는 다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지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합격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셔서 현업에서 같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